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달도 어느새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볼까요? 자, 총선이 오늘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의 행보도 빨라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표심에 향방이 걸린 경기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전 등을 밝힐 예정인데 저희가 잠시 뒤 실시간으로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되는데 금융당국은 서민 이자 절감 효과가 클 거라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꺾고 8강에 진출해 호주와 맞붙게 됐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승리의 디딤돌을 놓는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그간 마음고생을 털어놨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이 오늘로 딱 70일 남았는데 오늘은 특히 여야 수장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격전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속보로 하나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깜짝 오찬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로 당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사에서 환경 미화나 또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게 역대 당대표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 경비 청소 노동자 10명, 또 장동혁 사무총장 등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 동안 식사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무 중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직접 말해달라고 했고 참석자들에게 겨울용 패딩 그리고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지급, 낡은 집기 수리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집무실을 국회에서 당사로 옮겼는데요. 그러면서 당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던 때에도 이 청사 여사님들께 고맙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경비, 미화, 청소 근로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진수희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 당 대표급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오찬 자리 가진 거는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 격려 이런 거는 또 왕왕 있었을 수도 네. 있는데 저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식사까지 같이 한 거는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 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고요. 그걸 바라보는 저희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일단은 굉장히 훈훈한 소식입니다. 예, 네. 많은 분들 챙겨주셨는데 네. 좀 바쁜 와중에서도 이런 분들 좀 챙겨주시면서 네. 뭐 빨간 점퍼 패딩 주시고 또 네. 냉장고도 교체해줬다고 해요. 네. 많이 좀 세심하게 하나씩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합니다.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되느냐, 초심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굉장히 잘하셨다. 그러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가셔달라. 항상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희 변호사님, 사실 이런 훈훈한 소식, 미담이라고 하죠. 한동훈 위원장 아까 장가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또 미담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전에도요, 한동훈 그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이제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관이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출석을 할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관용차에서 내려서 검은색 우산을 이제 직접 들고 받쳐 들고 이렇게 출석을 하는 모습,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나오네요. 것처럼 이 화면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당시 이제 바로 옆에
보좌관이 있었고 보좌관이 이제 이 우산을 받아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이렇게 직접 우산을 쓰면서 이 보좌관과 나란히 걸어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모습이 화제가 됐던 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사진하고 또 비교가 됐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강 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는 내내 이 강 차관 뒤에서 법무부 한 직원이 우산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이제 계속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었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교가 돼서 이러한 또 이제 한 장관의 이런 모습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총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총선 최대 접전지가 될 경기 수원을 방문하는데,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전국 순회에 나섰던 한동훈 위원장이 뭐 팔도 사나이라고 뭐 불리지 않았습니까? 첫 재방문지가 이제 수원인데 킬러 공약, 뭐 또 핵심 공약, 유권자들의 표를 흔들 만한 핵심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결국에는 이제 수원을 방문해서요. 반도체 그리고 또 철도 지하와 같은 선물 보따리를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첫 재방문 지역으로 수원을 고른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수원이라는 지역이 여당의 수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곳이 수도권 민심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원시가 그 경부선 철도 때문에 동과서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원이라는 지역은 육교 하나 말고는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좀 저해되고 있고 이번 총선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수원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관은 결국에는 일부 어떤 철도 구간의 지하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이 외에도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해서 기업인과 만나서 대화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와 철도 지하 공약, 뭐 그래서 발표할 것 같은데, 자, 진수 의원님, 일단 네. 수원이 경기도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립니다. 최다 선거구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수원 지역 민심이 어떤 뭐 총선 전체 향배를 갈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20대,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5개 지역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번이 탈환 의지, 뭐 승리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초선이던 20년 전이죠. 예. 그때만 해도 수원에 영통, 팔달 등 3개 지역구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5개로 늘 만큼 이제 수원 그 인구가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남경필 의원 기억하시죠? 네. 소장파 남경필 의원이 그 아버님 때부터 한 그 다 합쳐서 한 5, 6선 14대부터였나? 예, 14, 15대 재선을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일찍 그 돌아가셔서 이제 남경필 의원이 그 이어받았는데 남경필 의원이 그곳에서 5선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수원 지역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수가 좀 우세했던 지역으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20년 사이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인구가 늘고 특히 거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있으면서 젊은 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일단 수원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자, 되찾아 와보자라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그쪽에 출사표를 내고 뛰시는 분들도 네. 우리 이쪽 진영에서는 좀 중량급 인사들이 그러네요. 지금 뛰고 계신 걸로 네,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뭐 네. 면면이 보면 화려합니다. 국민의힘 네임카드가 좀 만만치 않은데 오늘도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들인 이유가 있을 텐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요. 네. 일단 분위기 어떤가요, 수원? 뭐 좀 수성 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뭐 제가 수원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수원 사람이고.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수원은 그래도 민주당 세가 아직도 강하죠. 강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잘 찾아가지고 냈어요.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그 경기도 출신들을 뭐라고 분류하는지 아세요? 어떻습니까? 기타라고 분류를 해요. 기타. 오. 그러니까 영남, 호남, 충청 그리고 기타. 아, 요새는 이제 강원까지 들어가죠. 근데 이 기타로 분류되는데 이 기타 지역에서 장관을 했거나 장관급을 지낸 사람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들을 내놓은 거죠. 네. 문제는 뭐냐?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입지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 정부 평가라는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 정부 평가를 해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에서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잖아요. 네. 2.8조예요. 예상보다 1조가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출 비중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의 중추가 반도체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야 훌륭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럼 경제 성적표를 좋은 성적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데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은 수원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같은 이유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여권이 반도체 산업을 아주 주력 산업으로 지금 네.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기 클러스터가 있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저 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격전지 굉장히 관심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요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동훈 마케팅 나서고 있다는데 상대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권에서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보통 선거를 나가게 되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최근 여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연을 좀 많이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구로갑에 출마하는 이 YTN 앵커 출신이죠. 호준석 대변인도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어깨에 저렇게 손을 올리는 사진을 올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드레스 코드가 겹쳤다 이렇게 네. 언급을 옷이 했습니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권에서는 그렇다 쳐도 야권에서도 본인의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사진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 국회에서 자신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모습을 정면에 배치를 했고 또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의정 활동 보고서에 이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이 좀 호통을 치고 한동훈 위원장은 고개를 좀 살짝 숙이고 있는 사진을 좀 크게 정면에 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준세 의원님.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뭐 그만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 인물이다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치권의 이슈와 관심을 그냥 이렇게 독차지하고 받아들이니까. 있는 예.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저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의하는 그 영상이나 사진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자료로 많이 홍보 자료로 써먹는데 저 누군가요? 김영배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하필 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랑 이렇게 설전을 오간. 설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만드신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할 때는 한나땡 윤석열 아바타 이러면서 되게 약간 조롱하듯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좀 당황, 대략 난감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한동훈은 내가 이렇게 맞섰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 이거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슈를 전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슈를 전환하기 굉장히 좋은 게 얼마 전에 용산과의 대충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여론의 반향이 되게 좋아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큰 기대를 한번 해보자. 어떤 기대의 서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조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봐도
그 도입부에 그 굉장히 재밌다가 중간에 이 재미가 없어지면은 채널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막은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자기의 우위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활용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소탐대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구도에서 가장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는 경제 실정입니다. 경제 실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실정 삼성 어닝 쇼크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뭐 4분기 영업이익 2.2조로 1조가 밑돌아 이런 거 쓰셔야 된다고 전 봐요. 알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막 총선 양당이 이제 공천 작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당 공천을 겨냥한 프레임 존댕 씌우기 여기 좀 많이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그 민주당의 예비 후보를 가리켜서 운동권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들 얘기 하고요.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심 그리고 또 검사 공천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의 이제 공을 들이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외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더 정치를 경제를 잘 살릴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결국에 집권 여당에서는 운동권을 잡을 게 아니라 물가를 잡고 또 경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출신을 이제 결국에 영입을 해야 되고 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을 결국에 청산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운동권 대 윤석열, 검사 공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아주 목소리를 여기 팽팽하게 부딪혔는데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많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운동권 운운하면서 킬러 공천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됩니다. 소위 586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586은 청산 대상이고 국민의힘 586은 영입 대상인가요? 네, 두 사람 얘기 팽팽한 얘기 한번 듣고 오셨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한 위원장이 오늘 586 운동권 정치 세력 겨냥한 비판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에 서면 축사까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 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특권 정치 종식 이게 진짜 시대 정식이다. 이번 총선 국민의힘 프레임 구도를 확실하게 좀 짜고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노력해서 짜시긴 했는데 저게 대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주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없어야지 저 주제가 먹혀요. 근데 윤석열 그 정부의 그림자가 크게 두려워져 있는데 그 그림자 안에서 저 주제를 아무리 외쳐봐야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권에도 기득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권의 가장 기득권적 이미지가 586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잘 설정해가지고 공격의 대상을 삼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기엔 국민들한테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은 이 정부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현 정부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지는 현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당 내에 야당으로서 확고하게 서야 저런 주제들이 먹힙니다. 저건 소주제에 불과한 거예요. 대주제를 써야 돼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타이틀
뭐 미닫이라 그럽니까? 뭐 그 네, 어깨 영화 헤드라인에 나오시네요.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중간 주제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중간 주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희석시키는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 이슈는 제가 보기에 그 수도권이나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에게는 꽤 소구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아까 윤건영 의원님이 그 운동권 잡을 생각하지 말고 물가 잡고 경제 살리는 거나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 주축이 되고 있는 저 운동권 세력 저는 청산하는 것도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아니 국민의힘은 뭐 운동권 출신이 영입 대상이냐 거기도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영입 대상이 된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만 계속 있었던 분들은 별로 없고요. 한때 민주화 투쟁을 했고 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마 이제 정치권으로 영입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저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 젊어 한때 민주화 투쟁했다는 거를 그냥 셀프 훈장 삼아서 오래도록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프레임은 수도권의 중도층에 꽤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효과가 없다는 갈립니다. 뜻이 아니라요. 네. 효과가 없다는 뜻이 절반일 아니라 권투로 비유하면은 잽과 아웃복싱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결정타를 매겨서 KO를 시키려면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인파이팅 기법으로는 쓸 수 없는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좀 나올 것 같아요.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예. 자, 요즘 좀 핫한 지역입니다. 서울 중성동갑 여기 한번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하고 윤희석 전 의원이 맞불지 굉장히 요즘 관심이 뜨거운데 장갈 기자. 오늘도 뭐 서로 뭐 맞붙었어요. 한번 뭐 계속 설전 오가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통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에 경제 상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1.4%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이게 확정이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통계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달러 기준으로는 7.7%가 줄은 게 맞지만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민 총소득이 4.3% 올랐거든요. 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이 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언급했던 이 지난해 국민소득을 한번 보면요. 한국은행이 추정을 해봤더니 작년보다도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비서실장의 말과는 사실과 다르죠. 또 이에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임정석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네. 한동훈이나 윤희숙은 지금은 귤처럼 보이지만 네. 운동권을 저격하면서 탱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귤화 위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어허. 근데 운동권은 이미 탱자가 됐다. 탱자 부대다 저기는. 임정석 선생은 탱자 부대장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탱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젊을 때 열정적으로 운동했다가 공부 안 하고 여의도 와서 대접받으면서 탱자 부대가 됐구나. 두 분 말씀 그대로 두 인물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남자없이 탱자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자, 김상일 부대원님, 네. 일단은 두 사람 막 본선에 나온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없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운동권 출신 강조하고 네. 윤희석 의원이요. 586 관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다. 탱자 부대장이다. 이렇게 좀 센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뭐 네.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들이. 저는 윤희숙 의원의 비판은 뭐 충분히 저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운동권 출신인데 한 분은 운동권 출신이라는 경력으로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고 한 분은 운동권 출신이지만 자기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향한 잣대가 왜 내 쪽으로는 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만 향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임정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과 지선에 지고 출마한 거를 친문 진영에서 비판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정권 교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의 잣대는 왜 본인한테 들이대지 않죠? 첫 번째 이거. 네. 두 번째, 윤희숙 의원은 좋습니다. 뭐 임정석 그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고 이러는 거 다 좋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경제실적 있고. 그럼 현 정부에 대한 잣대는 왜 들이대지 않죠? 그리고 본인 국민의힘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죠? 저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내로남불로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아 성찰을 기반으로 남을 비판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먼저 진단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현 정부의 실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런 걸 충분히 비판하면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옛날에 잘못된 것만 비판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비판가지. 알겠습니다. 자, 이 윤희숙 전 의원 출마 놓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 때도 출마 때도 그랬는데 특정 인사 언급한 걸 두고서 당 안팎에서 사천 논란 뭐 이런 게 빚어지기도 했고 그게 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기도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과 공천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군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방금 11시가 갓 지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곧 아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총선 각오, 공약 그리고 비전 밝혔는지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면요, 진수 의원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데 실력만 보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 거다. 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내 불만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윤희숙 전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까지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것만큼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그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그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인지도 높고 윤희숙 의원의 그 개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지역에서 이제 이미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반발한다는 네.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상황을 잘 아는데. 지난해 12월까지 네네, 제가 저 당협위원장이셨죠?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요. 4년 전에 출마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저 지역은 지난 3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당선자를 한 번도 못 냈던 지역이라 국민의힘 공천 기준으로 보면 우선 추천 지역이에요. 이 경선 이런 거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이미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도 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과 거의 그 비슷한 위치에 계신 거라서 그렇게 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저 지역에 저 윤희숙과 임종석의 매치가 이루어질런지는 조금 미지수인 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키는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벌써 임종석 전 실장이 저 지역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비토 정서가 이미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미 워밍업 매치에서 저 임종석 전 실장이 한판 패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 아하. 이런 격이 돼버려서 일단 워밍업 매치에서는 네. 좀 망신을 당한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치가 성사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그 지역인 매치업이다. 것만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상희 부장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 의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천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당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 공천이 뭡니까? 전략이 있으니까 공천한다는 거잖아요. 네. 윤희숙 의원이 만약 임종석 전 실장이 저기 공천이 된다면 윤희숙 의원이 가는 게 각이 잘 쓰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국민들도 동의할 만한 전략으로 보여요.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나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무슨 뭐 저기는 경선을 해야 되는 경선만다. 것처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장가 기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공천 심사 채점에도 참여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심사에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당의 기여도를 심사한다는 건데요. 공천을 신청한 현역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심사에서 당 기여도가 15점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배점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지희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말씀 쭉 나눠 들어보면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가 굉장히 뭐 전국 총선 전체 봐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중성동갑에 이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일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난 18일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30일 이재명 대표의 그 팬카페에 올라온 글들에 따르면요. 이현주는 성동갑에 출마하라. 그리고 임종석 대신 이현주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전투력으로 보면 바로 민주당 일진이다라고 하면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강성 지지층에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이현주 전 의원한테 결국에는 복당을 해보라라고 이제 권유를 한 게 아무래도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승리 때문에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전 의원과 직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복당을 권유를 했고, 그리고 또 이현주 이제 전 의원 역시도 스스로 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시인을 한 것이 아무래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제안이 나온 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좀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김상일 네. 대변인, 일단은 이현주 의원 보면 국민의힘 탈당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친문 세력 비판하면서 민주당 탈당했었고요. 네. 나가서도 문재인 정부 강하게 비판한 네.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런 흐름 속에 일부 네. 친명계 강성 지지자층이 네. 친문계를 어떻게 좀 이현주 의원 얘기도 그렇고 강하게 좀 견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현주 전 의원이 비판한 것은 패권주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문 패권주의. 네. 근데 패권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라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본인을 무시한 세력, 본인에 반대되는 세력을 비판한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다시 받아들이면 그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대의가 있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남는 거는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오래, 굉장히 멀리 나는 철새다.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말고 뭐가 남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뭐 충분한 뭐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강성 지지층이나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사감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정적에 대한 사감에 매몰돼서 그 국민적 대의와 명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였나요? 네. 이현주 의원이 항상 불출마 선언하면서 들어오면 명분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 들어오는 그 명분 내세우는 명분으로 보면 저는 그 불출마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현주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문에서 반 윤석열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제3지대에 가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예상했었죠, 사실. 있는데 갑자기 또 민주당 이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분을 만들어도 결국은 배지 한 번 더 달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위에서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도 어떤 대항마라고 할까요? 한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잔류를 결심한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를 안민석 의원 상대로 하는 안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오산인데요. 여기서 5선을 한 안민석 의원과 대결하는 방안으로 유승민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지사 경선에도 출마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으로 빠지지 않고 당에 잔류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요, 오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시라. 국민이 어떤 회초리를 들지 용산에 계신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유승민 의원보다 더 센 자객을 보내라. 오산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다.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재 개그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또 과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던 때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입니다.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습니다. 유 전 의원 하면은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잔류, 뭐 제3지대를 안 가고 국민의힘 잔류하겠다 하면서 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사실 많은 분들 관심 가졌는데 진수희 의원님 일단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떨까 막 계속 얘기가 나눈 와중에 지금 네. 오산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어제 몇몇 그 매체에서 뭐 그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저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알기에는 유 전 대표는 당의 그 어느 누구와도 저런 그 협의나 한 거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면서 간을 보지 않았나 이런 당에서요. 생각. 당의 인물이. 당의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유력 인사가 저랬으니까 이 매체들이 단독 이러면서 자신 있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굳이 그 유 전 대표를 이 선거에 활용하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유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왜 저런 그 저급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지 네.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신 분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유 대표께서 며칠 전에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또 강조하신 얘기가 이 당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계속 쓴소리를 했던 이유도 바로 당에 대한 애정, 보수 진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불출마를 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불출마라는 용어는 현역 의원이거나 지역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불출마라는 표현이 맞는데 본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자기 입장에서 정확한 용어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입장에서 전략 공천이니 우선 공천이니 이런 거는 생각조차를 아예 안 하고 계실 텐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유 전 대표하고 가까운 제 입장에서도 되게 불쾌하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이번 선거에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추천이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이 유 전 대표의 능력이나 또 능력이 아까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취약한 수도권이나 이 중도층 네. 또 특히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그 지지세도 있고 또 소구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어려운 선거에서 유 전 대표의 그런 이미지나 능력이 좀 10분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 희망사항인데 예. 그런데 당이 저런 식으로 유 전 대표를 선거에 이상한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뭐 저도 별로 바라지 않고요.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제도 이렇게 확정도 안 되는 게 누구 탓이냐? 바로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만 보고 나면 비례 선출 방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를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병립할까 준연동형 유지할까 이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병립으로 하면 득표율 따라서 비례를 받으면 되지만 애초에 이 준연동형이 민주당과 소수 4당이 함께 합의해서 만든 거고요. 또 준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네. 양당 증오 정치 그만하고 소수 정당에 대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준연동을 하게 되면 뭐 위성정당 논란도 생길 수 있고 또 삼지대를 중심으로 소수 정당의 입김이 좀 커지는 것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발언인데 진 의원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요. 뻔뻔함에 그치다. 한동훈식 남탓 정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게 왜 남탓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막 패스트트랙 태워가면서 막 지고지순한 이 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어떻게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의석수에 도움이 될지 또 그러자니 4년 전에 했던 일 때문에 또 염치가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이재명 대표께서 결정 장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요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이다 이재명은 온데간데가 없고요. 완전히 고구마의 결정 장애를 가진 그 대표처럼 비춰지고 요즘은 존재감도 거의 없으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신다니까 이제 모습을 좀 오래간만에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선거제 갖고는 민주당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뭐 얘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제 지금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 아마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아마 저희가 자연스럽게 얘기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면접을 시작한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면접을 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31일 이 대표 그리고 또 경쟁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략 지역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다 경선을 치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르면 이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에 나올 경우에도 경선을 치르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다만 이런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히 우월할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결국에 경선이 나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심사 및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님, 일단은 오늘 네. 1시인가 뭐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인천 계양을 지역구 면접 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도 경선 치르겠다. 뭐 이 얘기인데 네. 당대표가 경선 치르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선을 치르겠다는 목적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경선 그 공천 관리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공관위한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이제 뭐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당 대표도 하는데. 당 대표도 하는데 지금 당신이 뭘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힘을 네. 실어주기 위한 저는 그 공천 관리 기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가요, 이와 관련해서 단수 공천 아니다. 이 대표도 다른 분과 동일하게 면접 치르고 평가받을 것이다. 방금 김상규 의원님 뭐 말씀하고 동일한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결과는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이 경선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뭐 결과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무늬만 경선을 또 굳이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 공관위가요,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 네. 현역 의원 1명을 포함한 공천 신청자 6명에 대해서 심사 배제 의견을 냈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 막 돕니다. 이제 네. 공천 피반환 불기 시작한 거야.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끌고 있다. 제3지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공천 논란이 제3지대의 반사 이익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예. 최대한 질질 끌면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공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를 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냐? 읍참마숙을 누가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국민은 나의 편, 나의 사람에게도 춘풍추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진영에다가 박수를 치고 감동하는 것이지, 그냥 그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천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진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국민참여 공천 기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주운전 기준이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냐 아니냐, 뭐 방탄하려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주 관련한 거는 아마 민주당은 지난 15년간 네. 세 차례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놓고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지난 20년간 세 차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연수별로 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들이 조금 더 낮은 또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21일 때는 네. 음주운전 증거 발언이 있었는데 네. 29일 날 발표된 거 보면 그게 빠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살리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저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선을 통하든 아니든 간에. 그럴 것이라 그런데 보시는군요. 어쨌든 양 당 모두가요, 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고지고대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예외 규정 두고 또 무슨 이 지역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면서 공관위에서 애초에 약속한 기준을
늘 비껴가는 그 결과물들이 왕왕 그 만들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어제 공천 기준을 발표했는데 장관 기자 보니까 신사대학과 4대 부적격 비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덕성 뭐 양당 마찬가지일 텐데 도덕성 더 뭐 우리가 더 강화했어 이런 느낌을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4대 악을 보면요. 성폭력 2차 가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또 마약 범죄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신4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또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는 4대 부적격 비리로 했는데요. 이 경우에 형사처벌 받은 뒤에 나중에 사면이나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 심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불법 촬영 이런 거는 벌금형 이상 받으면 공천 배제, 하급심 판결이어도 공천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천에서 배제가 됩니다. 네. 보니까 방금 그래픽 나왔다시피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일단 김상일 부대변인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거 아니냐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겨냥했을 수 있죠. 겨냥했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거는 총망라해서 지금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 공천 배제 기준에서는 민주당이 1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1패다. 예. 일단 뭐 우리는 달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공천 기준도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저런 기준은 야당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겨냥을 했든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이 엄청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국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공천 기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요. 네. 양당의 공천 도덕성 한번 비교해 보면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공통점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일단 서로 도덕성 공천 잣대 강조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 강조해서 일단은 그런 후보들, 경쟁력의 후보들 잘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뭐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 결과물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저걸 기준으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놓고 심사도 투명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러고 났는데 그 결과물의 경쟁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저렇게 엄격한 그 도덕성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과정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최종 경쟁력하고 상관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네, 저 짧게 좀 의견 보태면 주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민주당 1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투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전쟁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게 뭐냐? 국지전은 그렇죠. 됐는데 국지전들은 지금 많이 벌리고 지금 되게 잘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정부의 실정이 얼만큼이냐라는 걸 평가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 평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거를 없는 데는 지금 한번 크게 갈등 양상으로 부닥친 이후에 계속 소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처음에 입장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은요 정권 심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저렇게 잘하고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보시죠, 뭐. 기다려보시죠. 네, 저희가 다 전망해 보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두 발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질의응답이 되면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의문점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 나올 건지 비례로 갈 건지, 뭐 아까 선거제 얘기했지만 병립형 갈 건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갈 것 같은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인천 계양구 을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
원희룡 장관과의 전 빅매치 현실화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를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 대선급 이런 얘기가 좀 오늘 뭐 조간에도 나왔는데 네. 지역 민심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그 지역은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아무리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래도 밭 자체가 귤을 옮겨 심은 거라서 탱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거기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전체 총선에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는 좀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자마자 네거티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민과 정치의 미래 이거를 생각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때 네거티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되게 아쉬운 게 잘 져야 성과가 남는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기기도 힘든데 뭐 이기면 그거야 뭐 대박이겠죠. 그러나 이기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라면 잘 지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체 총선에 기여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 질의응답 받으면은 지역구 나올 거냐 비례 갈 거냐 아마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례로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비례로 가나 지역구로 가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지역구를 가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주길 개인적으로 희망하는데 그거에 우선해서 이 두 개만 놓고 볼 땐 그렇지만 그거에 우선해서 생각하면 저는요 당대표와 지역구 불출마를 동시에 선언해 주는 게 본인의 대선에도 굉장히 기여가 되고 이 민주당 총선에도 엄청난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그러면 뭐 병립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아마 결론 아마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어떤 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실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 준연동형 원래는 연동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합의가 안 되니까 준연동형까지 후퇴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어젠다냐면 정치개혁 어젠다입니다. 국민들이 개혁의 대상 넘버 원으로 꼽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예요, 정치. 근데 정치개혁 부분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당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이 굉장히 라이브픽입니다.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시나요? 배우 이영애 씨의 앳됐던 모습 그려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영애 씨가 20년 만에 다시 한번 장금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하는 드라마 의녀 대장금이 한창 제작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영애 씨를 캐스팅하고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와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직 방송 플랫폼 등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과거 국민 드라마였었기에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같은 인물을 연기하게 된 배우 이영애 씨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이제는 우리 드라마를 세계인이 시청하는 만큼 국민 장금이었던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는 세계적인 장금이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불도 꺼주고 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세상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꿈이자 영화 같은 이 세상이 현실로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현재 환자도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죠. 머스크는 이 칩을 통해 마비 환자 등 장애를 가진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완벽하게 성공했을 땐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목표대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숭이로 해당 실험을 했을 때 마비와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획기적인 기술 앞에도 안정성과 윤리 논란은 아직까지 불가피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